왜 우리는 자식을 위해 한 일인데도 나중엔 원망의 대상이 될까요? 왜 평생 해준 반찬 하나가 며느리와 사위의 입에서 불만이 되고 부담이 되는 걸까요? 사람은 도움을 받을 때 고마워하지만 도움이 습관이 되는 순간부터는 그 도움을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제는 자식에게 이것 하나 잘못해줬다. 집안 풍비박산납니다. 결혼한 자녀에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두 가지. 그중 첫 번째, 바로 끊임없는 보살핌, 특히 반찬과 생활 돌봄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평생을 자식 위해 살아온 당신의 선의가 어떻게 인연을 무너뜨리는 칼이 되는지, 그리고 어디까지가 사랑이고 어디부터가 간섭인지 분명하게 구분하게 되실 겁니다. 결혼한 자식에게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심부름까지 대신해주면 사람들은 말합니다. 저 부모는 참 자상하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 그 자상함은 고마움이 아니라 왜 그때 그렇게 끼어들었냐는 섭섭함으로 바뀌곤 합니다. 자식은 처음엔 받기만 합니다. 그러다 점점 익숙해집니다. 마지막엔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어머니가 해주는 게 당연하다. 이번엔 왜 안 하셨지? 고마움은 줄어들고 기대와 불만만 자라납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남겼습니다. 도움은 짧을수록 은혜가 되고 길어지면 권리가 된다. 부모의 선의가 자식의 권리가 되는 순간 집안의 질서는 무너지고 며느리와 사위의 마음은 다칩니다. 처음엔 반찬을 가져가도 어머니 감사합니다라 하던 자식이 나중엔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엔 이것밖에 안 하셨어요? 우리 입맛은 아직 모르시네요. 그 말 한마디에 부모의 평생 마음은 소리 없이 무너집니다. 자식에게 해준다는 마음으로 부모가 집을 나서기 시작하면 자식 내외는 부탁은 하지 않으면서도 기대를 품게 됩니다. 부탁은 없었지만 기대는 있었기에 부족하면 서운해지고 달라지면 오해가 생깁니다. 여기서 시작된 오해는 도움을 받고 싶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라 내 삶에 개입하지 말라는 말로 변합니다. 고마움이 아닌 방어가 시작되는 순간 부모는 뒤늦게 깨닫습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한 건가? 도움은 사랑이 될 수 있지만 과한 도움은 개입이 됩니다. 사랑은 관계를 높이지만 개입은 관계를 갉아먹습니다. 반찬 한 통이 아니라 삶 안으로 들어오는 발걸음. 그것이 자식에게는 고마움이 아닌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그 선의가 왜 화근이 되는지, 결혼한 자녀에게 절대 주면 안 되는 두 가지가 무엇인지 하나씩 풀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왜 생활을 대신해 주는 것이 자식의 삶을 망치는 첫걸음이 되는지 그 심리를 깊이 파헤치겠습니다. 결혼한 자식에게 해주는 가장 큰 실수는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생활을 대신해 주는 것입니다. 부모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방해할 마음도 없고 그냥 도와주고 싶을 뿐이다. 그러나 자식의 가정은 이 순간부터 부모의 도움을 받는 공간이 아니라 부모의 눈치를 보는 공간으로 바뀝니다. 사람은 도움을 받을 때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기준이 세워진다고 느낍니다. 처음엔 고마운 마음이지만 두 번째부터는 비교가 되고 세 번째부터는 부담이 되고 네 번째부터는 왜 이번엔 없냐는 묵직한 기대가 됩니다. 반찬을 왜 가져다 주면 안 되느냐? 그 음식 때문이 아닙니다. 그 반찬에 담긴 의도와 시선 때문입니다. 내가 해가는 것이 더 낫다. 내가 해줘야 제대로 먹는다. 이 말은 곧 너희가 스스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무언의 메시지로 들립니다. 며느리나 사위는 말로 표현하지 않을 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를 아직 아이로 보시는구나. 우리가 알아서 못할까봐 오시는구나. 고마움보다 먼저 존중이 깨지는 지점입니다. 정약용은 가정의 선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계를 두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지배가 된다. 부모는 사랑으로 다가가지만 자식은 경계로 받아들이는 순간 사이는 멀어집니다. 그리고 그 거리는 말로 설명되지 않고 오직 침묵으로만 커집니다. 생활을 도와준다는 것은 보이지 않게 자식의 삶에 감독을 두는 것입니다. 오늘은 반찬, 내일은 청소, 모레는 장보기, 도움은 점점 일상의 개입으로 자라납니다. 이때부터 자식 부부는 둘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 올지 모르는 부모의 발걸음을 기다리는 삶이 됩니다. 사람은 도움을 받을 때보다 편안할 때 관계가 깊어집니다. 그러나 도움 속의 불편함은 고마움을 남기지 않고 거리감을 남깁니다. 부모가 직접 움직이는 사랑보다 가만히 지켜보는 신뢰가 훨씬 더 깊은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사랑은 주고 싶은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받고 싶어 할 때 건네야 비로소 사랑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묻습니다. 나는 아직도 주고 싶은 사랑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받는 사람이 편안해할 사랑을 하고 있는가?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금기. 자식의 결혼 생활에 말을 보태는 것. 왜 조언과 충고가 가장을 무너뜨리는 칼이 되는지 그 진실을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도움보다 더 위험한 것은 말로 건네는 개입입니다. 부모는 단지 조언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남편은 그렇게 다뤄야 한다. 아내는 저렇게 해야 한다. 하지만 자식 부부에게 그 말은 도움이 아니라 심판처럼 들립니다. 결혼한 자식의 집은 부모의 집이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부모는 이 사실을 잊습니다. 사위의 표정을 보고 며느리의 행동을 보고 아직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둘은 아직 세상을 몰라. 내가 아니면 누가 알려주겠나? 정약용은 가정에 대해 이렇게 남겼습니다. 집안의 평화는 말에서 무너지고 침묵에서 지켜진다. 부모가 침묵을 지킬 때 자식 부부는 서로를 보지만 부모가 말을 시작하면 부부는 서로가 아니라 부모를 보기 시작합니다. 부모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는 부부 사이에 씨앗처럼 남습니다. 저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냐? 넌 그걸 참고 사니 대단하다. 내 앞에선 참 좋은 척하네. 이 말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집에 돌아간 부부는 그 말을 곱씹습니다. 정말 내가 틀린 건가? 부모님이 싫어하실 정도인가? 이때부터 부부는 서로를 믿지 않고 부모의 시선을 먼저 따지게 됩니다. 부부는 누가 옳으냐가 아닌 서로를 지켜야 하는 관계입니다. 그러나 부모의 조언이 개입되는 순간 부부는 서로가 아닌 판단자를 맞추기 위해 변합니다. 그 순간 결혼은 두 사람이 아닌 세 사람이 함께 사는 공간이 됩니다. 부모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네 편이니까 하는 소리다. 그러나 결혼한 자식에게 편을 들어주는 부모는 상대 배우자를 향한 비난을 남기게 됩니다. 부부는 부부끼리 싸워야 끝이 나지만 부모가 개입하면 용서할 순간을 잃고 영원한 감정이 남습니다. 사람은 의견보다 감정을 오래 기억합니다. 그리고 부부는 지지해준 사람이 아니라 개입한 사람에게 가장 깊은 상처를 느낍니다. 결혼은 누가 잘났느냐, 누가 옳으냐가 아니라 무엇을 함께 지켜야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부모가 거기에 개입하는 순간 부부는 싸워도 다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싸움이 끝나면 부모의 말이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조언은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준은 절대 주어서는 안 됩니다. 부모의 기준은 결혼한 자식의 기준과 다릅니다. 삶의 방식이 다르고 세상의 무게가 다릅니다. 기준을 건네는 순간 자식은 삶이 아닌 채점을 살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묻습니다. 나는 말을 아끼는 부모인가? 아니면 개입을 조언이라고 착각하는 부모인가?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왜 한 번 만들어진 기대와 습관이 부모와 자식을 영원히 멀어지게 하는지, 호의의 반복이 만드는 파국에 대해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번 만들어진 기대는 시간이 지날수록 고마움이 아니라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습관이 된 호의는 나중에 사라질 수 없는 의무가 됩니다. 부모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준 것뿐이지 받으려 한 적은 없다. 그러나 자식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받아왔으니 계속 받는 것이 당연하다. 한 번 도와준 것은 은혜지만 2번 반복되면 책임이 되고 3번 반복되면 잘못되면 안 되는 의무가 됩니다. 여기서부터 부모와 자식 사이의 감정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부모는 도와주는 마음이지만 자식은 채워야 할 기준으로 느낍니다. 한 번 반찬을 해주면 다음엔 더 많이, 한 번 돈을 보태주면 다음엔 더 크게, 한 번 손자를 맡아주면 다음엔 매일. 호의는 반복되는 순간 사랑이 아니라 기대의 계약이 됩니다. 정약용은 인간의 습관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고마워하고 그 다음에는 당연히 여기며 마지막에는 없으면 원망한다. 은혜는 오래 주면 무거워지고 기대는 오래 받으면 가벼워진다. 자식은 부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동안 잘해주셨잖아요. 이번에도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이 말은 부탁 같지만 사실은 경고입니다. 거절하면 왜 마음이 바뀌셨냐는 섭섭함이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도움은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대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기대는 감사하지 않습니다. 기대는 비교하고, 기대는 따지고, 기대는 서운함을 낳습니다. 부모가 지키지 못할 도움은 처음부터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도움은 자식의 삶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자식의 의지를 꺾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스스로 해낸 일에는 자부심이 생기지만 누군가 해준 일에는 의존이 남습니다. 그리고 의존은 언제나 불만으로 끝이 납니다. 왜 계속 도와주지 않느냐? 왜 갑자기 안 해주시느냐? 부모가 정말 자식을 위한다면 해주는 사랑보다 하지 않는 사랑을 선택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도움을 멈춘 것이 사랑을 멈춘 것이 아니라 자식의 삶을 온전히 돌려준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묻습니다. 나는 자식에게 사랑을 남기고 있는가? 아니면 기대를 남기고 있는가? 이제 남은 이야기에서는 왜 결혼한 자식에게 경제적인 간섭, 즉 돈을 보태주거나 생활을 책임지려 하는 것이 가정을 흔드는 마지막 실수인지 마지막으로 깊이 다뤄보겠습니다. 결혼한 자식에게 가장 마지막까지 남겨서는 안 되는 것. 그것은 경제적 간섭, 즉 돈입니다. 처음 부모는 이렇게 말합니다. 힘들다니까 조금 도와준 것뿐이다. 처음에는 조용히 돕습니다. 그러나 돈이 오간 순간부터 자식의 삶에는 보이지 않는 기준이 생깁니다. 돈을 받는 순간 자식은 단순히 도움을 받은 것이 아니라 판단을 허락받았다고 느낍니다. 이 집은 부모님이 도와주셨으니 부모님 뜻도 따라야지. 이 결정은 나 혼자 내릴 수 없다. 부부의 가정에 부모의 권리가 들어오는 순간입니다. 돈은 밥보다 무겁고 말보다 강합니다. 반찬은 버릴 수 있어도
돈은 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잊지 않는다는 것은 부담이거나 화가 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재물은 사랑을 키우지 않고 의심을 키운다. 주는 이는 잊지 못하고 받는 이는 잊고 싶어 한다. 부모는 사랑으로 주지만 자식은 비밀로 받습니다. 받은 순간부터 부부는 서로에게 숨기기 시작합니다. 당신 부모님한테 또 받았어? 왜 나한테는 말하지 않았어? 돈은 고마움을 만들지 않고 불신의 벽을 쌓습니다. 돈이 들어가면 부부는 둘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부모를 끌어오며 싸웁니다. 내 부모는 이렇게 해줬는데 너는 왜 그러지 않아? 각자의 집안이 부부 대화에 끼어드는 순간 가정은 전쟁터가 됩니다. 경제적 도움은 처음에는 울타리 같지만 나중에는 족쇄가 됩니다. 부모가 멈출 수 없고 자식이 끊을 수 없습니다. 누구도 행복하지 않은 끝없는 의존이 됩니다. 사람은 돈을 받으면 자유를 잃고 돈을 주면 섭섭함을 얻습니다. 그래서 돈 문제는 서로에게 상처만 남기고 결국 마음마저 무너뜨립니다. 부모가 정말 자식을 도우려면 돈으로 직접 건네는 대신 이 말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힘들면 잠시 쉬어도 된다. 그러나 다시는 내게서 내 삶을 묻지 말아라. 나는 내 삶을 대신 살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이야말로 돈보다 강한 울타리입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나는 자식에게 힘이 되는 부모인가? 아니면 기대를 지우지 못한 부모인가? 이제 마지막 결론에서 왜 부모는 끝까지 부모로 남아야 하며 왜 자식의 인생은 결국 자식에게 돌려줘야 하는지 가장 고요한 마무리로 이야기를 닫겠습니다. 부모의 사랑이 진짜 사랑으로 남으려면 마지막에는 반드시 손을 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도움을 주고 먹을 것을 챙기고 돈을 보태며 끝까지 붙들고 싶었던 그 마음이 결국 자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식을 내 곁에 묶어두려는 또 하나의 기대였음을 우리는 어느 순간 알게 됩니다. 사랑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돌려주는 것입니다. 내 손에 두고 돌본 사랑은 결국 원망으로 변하지만 내 손을 놓고 바라본 사랑은 평생의 존경으로 남습니다. 정약용은 부모의 마지막에 대해 이런 뜻을 남겼습니다. 자식의 짐이 되지 않고 자식의 그늘이 되라. 짐은 버리고 싶지만 그늘은 머물고 싶어 한다. 이 말 속에는 부모가 자식의 삶에 개입할 것이 아니라 뒷모습으로 남아 언제든 돌아올 길이 되라는 깊은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결혼한 자식을 어린 시절처럼 돌보고 싶은 그 마음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그 아이는 아이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가정을 세웠다면 이제는 평등한 인간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부모가 도우려 할수록 자식은 자라지 않습니다. 부모가 침묵할수록 자식은 어른이 됩니다. 사랑은 잔소리보다 기다림으로 전해지고 도움보다 존중으로 남습니다. 내가 도와주지 않아도 잘 살 수 있는 사람, 그 믿음이야말로 부모가 줄 수 있는 가장 강한 축복입니다. 이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자식을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준 사랑을 되돌려 받고 싶은가? 부모의 사랑이 진짜 사랑이 되려면 마지막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너 없이도 살 수 있다. 그러니 너는 내 삶을 살아라. 이 말은 외로움을 강요하는 말이 아니라 자유를 허락하는 마지막 인사입니다. 도움을 멈춘 그날부터 부모는 짐이 아니라 기둥이 됩니다.
자식이 힘들어질 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집이 됩니다. 이제 결론의 마지막에서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아이에게 주지 말아야 할 것. 반찬과 조언과 돈이 아니라 아이의 삶에 대한 끝없는 개입입니다. 그리고 남겨야 할 것. 부모의 등 뒤에서 조용히 지켜보는 한 줄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이야기를 지나며 깨닫는 것은 부모의 사랑이란 붙잡는 것이 아니라 끝내 놓아주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릴 적 우리 자식은 손을 잡아야 걷던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손을 놓아야 더 멀리 걸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랑이 깊을수록 놓는 일은 두렵고 기다림은 고통스럽지만 그럼에도 부모는 놓을 줄 알아야 어른이 됩니다. 부모가 마지막에 남기는 사랑은 도움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는 부모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내 삶을 의심하지 않는다. 나는 내 선택을 걱정하지 않는다. 나는 네가 실수하더라도 다시 일어날 사람이라 믿는다. 이 말 한 줄이 반찬보다 오래 남고 돈보다 깊게 스며듭니다. 사람은 도와준 이를 잊어도 자신을 믿어준 이는 잊지 못합니다. 정약용은 자식에게 이런 뜻을 남겼습니다. 도와주되 지배하지 말고 믿어주되 매이지 말라. 부모의 손은 길의 끝이 아니라 길의 시작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은 부모가 언제 손을 놓아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손을 놓을 때 자식은 비로소 부모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마음속에 모시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기억에는 세 가지 부모가 남습니다. 붙잡던 부모, 지시하던 부모, 그리고 가만히 믿어주던 부모. 붙잡은 부모는 자식의 걸음을 막고 지시한 부모는 자식의 판단을 막습니다. 그러나 믿어준 부모는 자식의 미래에 평생의 길잡이가 됩니다. 우리는 묻습니다. 나는 어떤 부모로 남고 싶은가? 모든 것을 해준 부모인가? 아니면 끝내 나를 믿고 보내준 부모인가? 부모는 떠나도 믿음은 남습니다. 간섭은 사라져도 침묵은 남습니다. 사랑은 잊혀져도 존중은 평생 남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더 이상 내 삶에 발을 들이지 않겠다. 그러나 내 삶이 흔들릴 때 내 자리는 그대로 있을 것이다. 도움은 주지 못해도 믿음만은 끝까지 지키겠다. 이 말이야말로 부모가 자식에게 남길 마지막 유언이며 가장 고요한 축복입니다. 우리가 오늘 나눈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늦은 후회로 들릴지 모르지만 누군가에게는 지금부터라도 바꿀 수 있는 삶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되 간섭하지 말고 자식을 걱정하되 짐을 지우지 말고 자식을 믿되 시험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에 이 한마디만 남기십시오. 너는 내 인생이 아니고 나는 내 짐이 아니다. 그러니 각자의 삶을 살되 마음만은 서로의 집이 되자. 이것이야말로 정약용이 말한 부모의 마지막 품격이며 부모가 자식에게 남길 유일한 완성된 사랑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혜의 숲이었습니다.